오늘은 이제 제목대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사회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분명히 전에 맞았던 시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데요. 우리가 6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 위기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6대 위기에 있고, 이 6대 위기의 극복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진보의 어떤 주체적인 조건은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과 어떤 열정과 어떤 운동으로 이 괴리를 메워서 진짜 모든 노동자와 민중들이 참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 것인가? 노남의 길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저의 최근 몇 년간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제가 그동안 하던 고민을 한 900페이지 책으로 썼어요. 그걸 오늘 압축해서 1시간가량 여러분한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지혜들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지혜가 모아주면 우리가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실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어떻게 열을 것인가, 또 어떻게 열자, 이런 결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주의 체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막스가 말한 대로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10,000원을 가졌습니다. 이 10,000원으로 먼저 빵 기계, 밀가루, 이스트, 계란, 우유 이런 걸 사겠죠. 그리고 빵 기계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노동자로 쓴다. 그래서 5,000원어치로 밀가루라든지 그런 거를 사고, 그 다음에 2,000원으로 그 빵기계를 빌리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한테 1시간당 3,000원의 임금을 주고 빵을 10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 그렇지 않지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면은, 그래서 빵을 10개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에 1,000원씩 팔아서, 1,200원씩 팔아서 12,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2,000원의 이윤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이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 이퀄 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MCM-이에요. M은 돈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C는 상품이고, M-는 이제 이윤을 포함한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이제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착취해서 이윤을 만들고, 그 이윤을 이제 자본으로 축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죠. 12,000원을 다시 투자해서 빵을 갖다 또 15개 만들고, 그래서 또 이윤을 늘리고, 또 그것을 또 빵을 20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자본 축적이 팍팍팍 일어나고, 그만큼 노동자의 잉여 가치를 팍팍팍 착취하는 것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본과 노동자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자본가끼리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럼 똑같은 A빵 가게하고 B빵 가게가 대립을 하면, 이 A빵 가게가 B빵 가게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빵 기계를 1시간에 10개를 생산하는 빵 기계를 1시간에 15개, 20개 생산하는 빵 기계로 바꾸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산수단, 빵 기계나 빵 밀가루 이런 거에 드는 것이 바로 불변자본이라고 그러고, 노동자한테 가는 임금이 가변자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본가는 총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불변자본의 양을 늘립니다. 이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 이윤은 늘어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착취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의 그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부분, 즉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가는 부분은 전체 양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총 이윤은 늘지만 이윤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의한 이윤율의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압축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윤율은, 평균 이윤율은 점점점 경향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인 1869년에 이윤율이 몇 %였겠어요? 네? 몇 %였겠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46%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투자하면 4,600원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윤율이 어느 지경에 놓였느냐?
10% 이하입니다. 나라보다 차이가 있지만 10% 이하예요. 그걸 이제 마이또란 학자가 그래프를 이제 그린 겁니다. 갑자기 또 그래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은 1869년에 46%였던 것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 10% 이하로 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 올라간 부분이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골이 깊게 파인 부분은 바로 대공황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율이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투자하면 이제 1,000원도 못 벌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뭘 빼야 되냐? 이자를 빼야 됩니다. 이자를 빼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냐? 30경이 넘습니다. 272조 달러인가? PPD가 안 되더라고요. 커가지고 우리는 보이는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안 돼가. 79조 9,458억 달러. 이거 정부 부채고 세계 부채. 맞아요. 제가 272조 달러. 네? 30경 3,000조입니다. 30경 3,000조. 전 세계 부채가. 거기다 이제 정부 부채 또한 이제 79조 9,458억 달러고 이게 전체 GDP 생산의 87.8%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채 또한 그 나라가 생산하는 전체 생산의 90% 가까이가 부채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였죠. 예전에 미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이었다가 그것이 뭐 장인 중심의 경제 체제 뭐 이런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인 시스템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이 250%를 넘는 데도 또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버는 거에서 또 이자를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이윤율이 0%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윤이 하나도 안 남으면 자본이란 거는 성립이 안 되고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금융 축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을 생산하면 8이 제조업이 있고 2가 금융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MC, M-일 때는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M-M'이에요. 바로 C가 빠져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필요 없어요. 금융 자본주의로 가는 게 문제가 그겁니다. 일자리가 필요 없고 노동자를 고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에서는 이제는 착취가 아니라 수탈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현장에서도 이명박 때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이가 환율 조작만으로 서민돈 빼앗아서 재벌 준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자그마치 174조 원이나 됩니다. 그게 뭐냐? 간단히 원리를 말씀드리면, 자, 강만수가 부총리가 되자마자 900원대 환율을 126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그 핸드폰 팔아서 9만 7천 원 벌을 거를 12만 6천 원 버는 거예요. 거꾸로 화물 자동차 운전사 아저씨는 하루 석유를 100달러치 산다면 9만 얼마 벌을 건 이제 12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돈이 재벌한테 간 게 174조 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 가정으로 나누면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10만 원 빼앗으면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이 왜 이명박이야 여러분도 2,600만 원씩 뺏어갔는데 왜 분노하지 않냐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자, 그러고 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만 상위 10%가 거의 50%에 가까운 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득만이에요. 이자 배당 소득은 90% 이상을 이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으면 한 기업 안에서 최하 임금 노동자와 최상의 그 CEO하고 임금 차이가 300배 이릅니다. 서울에서도
이 도시의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차이가 197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전에 그리스 시대의 얘기지만 20배만 넘어도 그 사회가 붕괴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300배에 이르는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포인트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누르면 돼? 아, 이걸로? 누르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밑에 거. 맨 밑에. 이쪽으로 눌러도 돼요? 네. 됐어요. 자,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 연대, 공정함, 건강, 공정성, 기대 수명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나 폭력이나 정신질환, 유리창 이런 것은 더 강화돼요. 조국 사태 같은 것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위기에 놓인 것, 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공유 경제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최고의 알바는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파는 거였어요. 이게 한 질에 160만 원이었어요. 이거 한 질 팔면 10%인 16만 원 줬습니다. 근데 저가 그때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 얼마였는지 아세요? 12만 원이었어요. 공대하고 입문대랑 좀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질 팔면 한 학기 등록금이 생겼어요. 네? 엄청난 알바였어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양장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졸부들이 이 머리 빈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한 질 사다가 이렇게 쫙 거실에다가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졸부를 찾으면 한 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일주일 만에 2질을 팔아갖고 나 1년 등록금 벌었다. 그래서 저도 따라다녔는데 저는 한 질도 못 팔고 포기했습니다. 숫기가 없어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졸부를 못 만났고. 자, 그런 식으로, 자, 백과사전, 그렇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있지만은, 그거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집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브리테니카 봅니까? 다 위키피디아 보죠. 공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돼요. 브리테니카는 한 번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또 수백억 이상이 들어가죠. 기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자, 이런 영역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국문과 학생들하고 답사를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정선된 필름들만 뽑아서 인화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500장 찍어서 그냥 메일로 보내면 그냥 과대표가 다 애들 나눠줍니다.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 공유경제 영역이 늘고 있어. 우버식의 공유경제, 공유경제 전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위키피디아식 공유경제가 늘고 있어요. 지금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영역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30%를 넘는 순간 자본주의는 엄청난 위기에 놓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대중들이 이제 오쿠파이 월스트리트와 같은 이제 저항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고요. 그다음 금융스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정당성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 자체가 가장 큰 거는 예전에는 국가와 자본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다시피 국가와 자본이 철저하게 유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시민사회와 노동자와 민중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가하는 그런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정당성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사도 많이 보고 책도 시중에 뭐 100권 이상의 100종 이상의 책이 나와 있지만은 시중에서 말한 4차 산업혁명은 다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 아니라고 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과학기술이 가장 앞서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 10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은 10가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인간이 호모데우스의 위상에 올라갔습니다. 인류 역사 700만 년입니다. 700만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고 조작한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 수준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무증상 감염이 되죠. 감염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현재 2.17%예요. 전 세계 평균이.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나라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50%에서 70%예요. 그럼 지금 기술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증상 감염을 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70%에 이르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술로도. 인간이 그렇게, 그게 합성 유전학이라는데 이 기술은 미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대회를 열 정도로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기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카스9이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데이비드 리우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프라임 에디터라는 걸 만들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마음대로 그 글씨를 쓰고 지우고 하듯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식의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기계 종속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360만 년 전부터 독을 사용했어요. 260만 년인데 얼마 전에 그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이 되면서 360만 년부터 인간이 독을 사용했습니다. 독을 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구현하는, 특히 자연을 변형시켜 갖고 가치를 생성하는 방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쓰면 출발지 입력이 끝나면 우린 내비게이션에 종속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계에 거꾸로 인간이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강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로봇이나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에 종속되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연결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간과 사물들을 잇고 있는데 지금 200억 개를 이었지만은 1%밖에 안 된 거라 그래요. 100% 목표로 지금 초연결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실종과 재현의 위기인데, 자, 예전에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을 칼로 20번 이상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제 제자인 그 기자애가 찾아가서 너 동생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 없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얘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 얘는 롤플레잉 게임 매니아였는데 한 달이 지난 상황까지도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 속에 악마를 죽였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 또 증강 현실이 공존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포켓몬 하면서 피카츄를 잡으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절벽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나노 로봇 장착합니다. 그러면 나노 로봇들이 내 혈압 체크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소모즈 600만 불 사나이가 그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로봇하고 이렇게 뇌 통신해 갖고 그 증강시키는 것들이 지금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스트롱 AI가 나타나냐 아니 갖고 지금 논쟁이 많은데 스트롱 AI는 두 가지예요.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지를 갖는 것입니다. 자유지를 갖지 않는 것 스트롱 AI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능만 앞서면 스트롱 AI라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지만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딥러닝이 알파고 딥러닝을 그 장착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그 충격 때문에 딥러닝으로 강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딥러닝으로는 강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딥러닝은 인간이 계속 데이터를 입력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만 하더라도 200만 개의 기보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신경세포, 뉴런이 몇 개 있어요? 네? 대가요. 수백만 개? 자, 대개 뇌과학 책을 보면 1000억 개라고 나와요.
근데 860억 개입니다. 그 호젤이란 브라질 학자가 또 그걸 셨어요. 다 신 게 아니라 일부분을 떼서 그 뉴런을 어떤 화학물질에 집어넣으면 핵 있는 부분이 빛난대요. 그래서 그걸 셔갖고 전체 뇌 무게랑 곱해서 860억 개가 가장 근사치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뉴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는 그 하나의 뉴런마다 1000개에서 10,000개 시냅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사라졌다 붙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철이라는 축구 선수가 어느 날 그 슬럼프에 빠졌어요. 거꾸로 히딩크가 한국 팀을 맡고 나서 16강에 들라 그러니까 엄청 압박을 받았죠. 한국 축구도 못하는데 어떻게 16강 들어? 이랬다가 한국 축구 선수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 선수를 딱 첫날 봤더니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거야. 유럽 애들은 드물걸라. 손흥민도 지금 유럽에서 아주 잘 날리고 있는 것이 오른발 왼발을 다 씁니다. 오른발 잡인데 왼발 슈팅이 골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김현철은 거꾸로 오른발 잡인데 오른발만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골키퍼들이 간파했어. 그래갖고 그 디딤발이 왼발일 때면 긴장하지만 오른발일 땐 긴장 안 하는 거야. 왼발로 쏘면 뭐 그냥 슬슬슬 굴러올 텐데 이래버린 거지. 그게 간파당하니까 이제 골키퍼들이 딱 각을 잡는 거죠. 김현철이 슛 쏠라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왼발 슈팅 연습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왼발에 달인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좀 학술 용어로 그 뉴로 프레스티서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뇌의 신경 가소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안 바뀝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바뀝니다. 스냅스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뇌는 자그마치 320쪽에 이르는 네트워킹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뇌가 소우주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 딥러닝은 그게 안 돼요. 하드웨어가 안 바뀌어. 근데 최근에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인텔이 로히라는 그 뉴로모픽 칩을 개발했는데 작년에 그 아키다라는 곳에서 1년 만에 로히보다 100배 더 그 속도가 빠른 그 아키다라는 뉴로모픽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거의 뭐 100배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로모픽 칩 기술을 이용하면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질 확률이 30년 안에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인공지능 만들어지면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감정도 갖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A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을 듣질 않습니다. 뭐 로봇 3원칙에 따라서 뭐 로봇은 무조건 인간의 명령을 따른다. 이거는 약인공지능에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고리즘을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AI는 인간에 복종하지 않는 AI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장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기가 아주 먼 훗날이 아니라 30년 안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또 지금 뇌의 디지털 복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20쪽의 네트워킹을 지금 디지털로 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성하고 뭐 랜달 케네 같은 박사가 하고 있는데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아날로그에서는 죽어도 디지털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홍길동처럼 나를 1000개, 10,000개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USB에 복사하면 돼. 나랑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감정을 갖는 이도움을 1000개 이도움, 10,000개 이도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인반수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인류 역사 700만 년이지만 사실 인간이 인간다웠던 거, 우리가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98.4%가 같아요. 보노보하고는 유전자가 98.6%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 짐승의 차이 그럼 1.6%, 1.4% 보노보 기준으로 하면 침팬지 그럼 1.6%인데 그 다른 차이를 빚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인류 역사 700만 년이지만 22만 년 전에 폭스피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폭스피드 유전자가 715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2개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침팬지하고는 2개만 폭스피드 유전자가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쥐 싫어하겠지만은 쥐가 우리 조상입니다. 쥐하고 우리가 3개가 다릅니다. 쥐가 여러분 잘 아는 공룡시대의 남은 포유류예요. 거기서 포유류가 다 쥐에서 진화가 됐어요. 공룡시대가 끝난 뒤에. 그래서 쥐하고 우리는 폭스피드 유전자가 3개만 달라요. 그 전에 우리가 쥐 내지는 침팬지 수두로 캣캣캣캣 뭐 찍찍찍찍 이렇게 대화한 겁니다. 그러다가 22만 년 전에서야 폭스피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2개가 일어나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발성기관을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정교한 소통, 언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증대하고 사회화를 증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또 이 시기에, 이와 가까운 시기에 ARH-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고고학자, 인류학 이쪽에서 수수께끼였어요. 인류가 점점 더 700만에서 발전되면 뇌가 더 커져야 됩니다. 다인이 인간과 짐승의 다른 특성이 뭐다? 침팬지보다 인간이 뇌가 크다. 그래서 고고학 유골을 발굴하면은 뇌의 크기를 쟀고 도구를 뭘 사용하냐 봤어요. 근데 더 시대가 앞섰는데 뇌가 더 작은 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수께끼였는데 이게 20만 년 그 근방에서 풀렸습니다. ARH-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심피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이런 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뇌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이성이란 게 없었어요. ARH-GAP11B 유전자가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이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폭스피드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쥐도 있고 침팬지도 있지만 ARH-GAP11B 유전자는 인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학자가 ARH-GAP11B 유전자를 침팬지에 주입시켰어요. 어떤 일이 났겠어요? 침팬지가 막 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그 침팬지를 죽여버렸답니다. 감당이 안 된 거죠. 이성을 가진 침팬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 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반인반수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빅브라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사태 보세요. 코로나 계엄. 뭐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계엄 사태지만 사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감시하고 통제되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빅브라더식으로 통제했는데 이제 빅마더식의 통제. 빅마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한 방향을 하는데 이게 이미 조작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하면 그 킨들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럼 얘는 내가 어느 문장에서 눈이 오래 갔는지 어디서 눈길을 띄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빅데이터로. 그리고 그게 다 국방성 이런 데서 팔아먹습니다. 얘네들이.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북도 다 그 빅데이터들 다 국방성 이런 데다 CIA 이런 데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으면은 눈동자 추적 기술 이런 걸 통해서 100만 이상의 시위군중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5분 안에 자기네가 이 뭐 주동자 얘네들을 갖다 5분 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 그 광고 모델의 가슴을 쳐다봤는지 눈동자를 쳐다봤는지 코를 쳐다봤는지 다 빅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원하는 식으로 한 건데 그게 이미 상품의 이런 가치 그런 거나 국가의 어떤 안보적인 가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박사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화성모 식민지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건 엄청나게 돈이 들겠지만 우주 바깥에 어떤 그 큰 도시를 만드는 거는 그 화성 식민지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강인공지능하고 지구박사회 말고 나머지 8개는 현재 진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노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크게 이제 4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철저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동자들이 그냥 지금 산업시대의 개념으로 계속 이 자본이나 국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제조업 10,000개 일자리당 로봇 대수가, 로봇 대체율이 몇 대겠어요? 아세요? 대강, 몰라도.
만개 제조업 일자리당 한국의 로봇 대체율이 868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 2위예요. 1위는 싱가포르예요. 우리랑 1, 2 계속 바뀌어. 2018년엔 우리가 1위였다가 2019년에 싱가포르가 1위가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3위가 일본이고 독일이에요. 3, 4위가 독일, 일본 또 왔다 갔다 해. 근데 걔들은 300대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868대나 되냐? 우리 노동 진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이 뭐 우리보다 로봇 기술이 모자라서 300몇 대? 그게 아니에요.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300몇 대밖에 대체 못한 거예요. 우리 근데 노조가 거기에 대한 저항을 거의 안 해. 그러니까 868대 이미 대체된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로봇 대체율가 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간에 우리가 일자리 뺏기는 거 이거 작은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봇 대체가 되고 이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부분 노동이라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1년에 번 돈이 얼마나 매출액이 96조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얘네들이 순이익이 얼마냐? 36조예요. 38%가 순이익입니다. 아까 그랬죠.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 위기로 가면서 이윤율이 평균율이 10% 이하라고. 근데 페이스북만큼은 38%의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많은 96조나 창출하면서 쓰는 노동자는 전 세계 페이스북 다 통틀어봐서 다 모아봤자 5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분 노동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산업에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 우리 868대, 일본 뭐 이런 거 다른 나라 다 얼마 안 되죠. 자, 일자리 감축도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로봇 대체가 일어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고스트웍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고스트웍이란 말도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고스트웍이 뭐냐면은 이 디지털화된 것, 또 로봇화된 것에서 짜투리 일을 인간이 하는 게 고스트웍입니다. 자, 제가 2년 전인가에 4.3 70주년 뭐 국제학술대회 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사진하고 논문 요약한 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다음날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그 사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아주 뭐 폭력, 좀 학살 장면이라 이제 좀 그랬나 봅니다. 폭력적인 장면이나 좀 음탕한 장면들 이런 것을 삭제해 버려요. 근데 페이스북에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누가 하냐? 고스트워커들이 합니다. 근데 고스트워크란 말대로 이들은 노동자로 존재하지 못해요. 노동자임에도. 몇만이 되는지 2천만이 3천만인지 미국에서 알지 못해 아무도. 노조도 못 만들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갖고 그냥 일 의뢰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도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돼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이 꽤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10시간 일하고 겨우 40달러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스트워크로 전락할 가능성인데 상당히 지금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로봇 봉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10배에서 많은 건 1000배까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봇 소유주가 모든 가치를 이제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건 체제에서는 봉건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봉토에 소속된 농노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봇 소유주가 봉건 영주와 같은 역할이고 기사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로봇들이에요. 로봇들이 다 생산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밑에서 로봇에 예속된 거야. 봉건 영주에도 예속돼 있죠. 로봇에 예속된 채 로봇이 하는 부스레기 일들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 봉건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본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모든 폭력을 다 국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고 자본 정보 다 독점하고 있었어도
우리 노동자들이 견결하게 싸우면 얘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양보를 안 합니다. 왜? 잘 됐다는 로봇으로 대체하면 돼요. 걔들이 양보한 건 지들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보한 거야. 파업을 오래 하면 이거 우리 이윤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로봇으로 대체하면 이윤이 더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완전히 무력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데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기후위기 여러분이 느끼듯이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빈틈이 사라진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2008년이 어떤 해냐? 제가 교수들한테도 엄청나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모임에서, 뭐 사적인 술자리에서.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도 모르죠. 2008년이 무슨 해인지. 저 용어는 빈틈이 사라진 해고, 왜 그렇게 봤느냐?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넘어선 해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쓰레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인구가 이제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빈틈이 사라져 버렸어요. 빈틈이 뭐냐? 도가사상에서 무의라는 것은 이제 자연하고 동의어인데,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도각에서도 그냥 난두잉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빈틈을 만드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양천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버들치가 살았어요. 뭐 대림동 그때 이제 산 사람들 알 거야. 우리 김세현 동지도 구로공단 그쪽에서 옛날에 기억날 거예요. 버들치가 살았습니다. 구로공단보다 위쪽에 안양천은 버들치가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때는 환경법 같은 게 없어서 막 폐수 막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건 뭐고 막 요강 같은 거 막 안양천에 와서 씻고 그랬어요. 빨래도 거기서 하고. 근데 어떻게 버들치가 살았냐 이거예요. 물은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됩니다. 이온작용, 물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물질대사, 그 다음에 또 물가와 물속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의 물질대사에서 자연정화가 일어나요. 그럼 안양천이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되는 게 하루 100톤이다. 근데 안양천에 폐수를 버린 게 90톤이었다. 그러면 10톤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폐수를 버려도 물은 항상 맑았던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서니까 바로 시궁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빈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수를 버리고 막 오염물질을 쏟아내고 대기로 막 이산화탄소 방출해도 우리가 크게 못 느꼈던 거죠. 여러분 시골에 집 있는 사람 느낄 거 아니에요. 냇물이 그냥 맑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시궁창이 돼버렸어. 왜? 저 위에 누가 이제 돼지소 엄청 길러. 그 돼지 똥들이 이제 정화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갑자기 속된 말로 이제 똥물이 된 거죠. 시궁창물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빈틈이 그나마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있었다 이거예요. 국가건 나라건 이 세계 차원이고. 근데 그게 없어졌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부터 환경위기 모든 것들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1만 년 동안 4도가 상승했는데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는 거 아주 미미하게다가 갑자기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어요. 1도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뭐 애 키워보셨거나 애 낳아본 사람, 애 뭐 옆에서 조카들 지켜보면 알 거예요. 제 아들 놈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딱 막 열나니까 어떻게 병원, 안양병원 근처 갔어요. 그랬더니 한겨울인데, 물론 간호사가 잘못된 조치인데 찬물을 확 뒤집어 씌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장기가 익을 수가 있다. 이거야. 뇌세포가 익을 수 있다. 1도 오르는 게 별거 아니지만 심각합니다. 여러분 습고온도라는 용어 아세요? 습고온도. 지금 우리가 더워갖고 기온이 40도 올라가도 우리는 뭐 장기가 있거나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그러지 않죠. 왜? 땀이 증발시키기 때문에. 습고온도라는 것은 이제 땀이 증발시킬 수 있는 걸 감안한 온도예요. 그래서 습고온도가 35도를 넘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땀으로 아무리 증발시켜도 내 몸이 35도를 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습고온도가 36.5도다. 내가 체온이 36.6도가 되면 우리는 다 익어서 죽습니다.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반도의 상당 부분과 중국의 상당 부분이 습고온도가 36도가 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식파령에 물 부족이 된다든지 뭐 말라리 걸림 뭐 이런 거 다 그렇고, 그리고 이 쌀도 17%, 밀생산 50%가 이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 우리가 별 생각 안 하지만 1조 8,750억 달러가 이제 감소가 되고 GDP도 공황 수준으로 감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최근의 자료들, 국제 학술 진압 최근에 2019년, 20년, 21년 최근의 자료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제 노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건설공사하면서 6,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다 자연사로 분리했어요. 그러나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 나왔듯이 거의가 다 열 스트레스,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산업재해로 1년에 2,020명, 작년에만 2,020명 죽었듯이 그렇게 사망하는데 기후위기가 되면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제 끔찍한 건 이 인계 염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캐나다의 동토층이 막 녹고 있어요. 그러면 1조 6천억 통의 메탄가스나 이 이산화탄소가 폭발할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이 한 번도 안 접해봤던 고대 시대의 바이러스들이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나오듯이 이거 왜 그러냐? 시베리아 한 동토대의 싱크홀입니다.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CC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해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45%, 2050년까지는 순 0점에 도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 환경위기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38%가 지금 멸종 위기에 놓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루에 생명 사례를 몇 마리나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가 몇 마리나? 예?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건 빼고 통닭을 몇 마리 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1년에. 우리 매일 30억 마리나 죽입니다. 동물을. 물고기까지 포함하면. 한국 사람이 통닭 20억 마리 죽인대요. 1년에. 예?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몇 마리 먹어요? 그거 곱하기 5천만 해보세요. 금방 나오지. 자, 그리고 또 간헐적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간헐적 팬데믹이라 해요. 이 원인이 뭐냐? 자, 우리 손바닥에도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삽니다. 그러나 99.9%는 다 우리랑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를 안 끼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냥 수억 년 동안 그냥 숲속에서 침팬지, 뭐 박쥐, 천상갑 얘네들하고 공존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숲을 파괴하니까 얘네들이 바이러스 쉽게 변형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엄청난 4차 대유행이 오고 있고 더 큰 위기가 전 올 거라고 보는데 얘네들은 변형을 쉽게 해요.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단백질 변형을 쉽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형을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간한테도 옮기는 거로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확률적으로 한두 개가 팬데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을 사라지게, 빈틈을 사라지게 하게 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완충지대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제는 4, 5년 주기로 코로나가 종식도 못 시키겠지만 종식시킨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팬데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노동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더 우리가 분노에 된 건 뭐냐? 20년 3월 18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오히려 전 세계 억만장자의 부가 3.9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4천조 이상의 얘네들은 재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론장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기준으로,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17세기 이후에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업이라는 금속활자 통해서 구텐베르크, 출판업 같은 게 있고, 신문, 잡지가 만들어지고,
살롱 문화 이런 게 생기면서 공론장 이런 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국가, 자본, 이 바깥의 시민사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합리성과 과학적인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여론이란 걸 조성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론장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왜? 시민사회 자체가 완전히 축소가 됐습니다. 촛불 때도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 가운데 시민들이 어떤 시민으로서 어떤 자기의 주체적인 인식, 주권자로서 인식을 하고 촛불 들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시민사회를 조직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조직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금방 이렇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런 시민사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장도 붕괴됐어요. 언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유튜버들 완전히 난리죠. 그리고 조중동 같으면은 뭐 이게 보수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유튜버들이 올리거나 SNS에 올린 가짜 뉴스까지도 그게 진짜 뉴스처럼 쓰여요. 그리고 뭐 조국 사태에서는 봤듯이 민주당 지지파들은 그냥 무조건 개변까지 늘어나면서 조국을 옹호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 공론장의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이제 탈진시 이런 것이 국제적인 유행어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원인은 뭐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생산력이 아니라 생산 관계입니다. 자, 우리 식량 문제만 보더라도 78억 명이 다 먹고도 남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8억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한국 사회 지금 부동산 초미의 관심사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3%입니다. 모든 가족한테 집 한 채씩 주고도 남습니다. 근데 실제 자가주택 비율은 56.8%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 이상의 사람들이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관계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관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체가 노동자가 생산하는 이어가치를 착취하고 또 돈을 신처럼 섬기게 하고 또 경쟁을 증대시키고 소외를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이 토마 피케티가 말한 대로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그러나 이건 한 면만 본 거고 이제 더 큰 단위에서는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죠. 자본주의의 어떤 사유와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독점이 일어나고 권력 격차가 일어나고 또 세계 체제가 이 선진국들이 제3세계를 착취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데이터가 자본과 이제 결합돼 있거나 독점돼 있고 또 지식의 독점이나 가점이 일어나고 국가와 자본이 동맹을 맺고 있고 제도와 법 규정이 이 자본 내지는 가진 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죠. 그리고 이제 자본 국가 유착이 강화되면서 국가가 어떤 자본의 편에 서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을 하는 거다. 뭐 우리나라 같은 기득권 동맹, 그러니까는 자본, 국가, 보수 언론, 교회 권력층, 그다음에 김현장 같은 전문가 집단, 사법부 이 기득권 동맹이 너무 공고하고 그들이 촛불위에도 조금도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단 환율 조작 얘기를 들었지만은 환율 조작만으로 174조 원을 강탈해 갈 정도로 이런 금융 수탈 구조들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강화하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지 않은 한 불평등 완화는 안 되는 거죠. 뭐 단순히 뭐 조세 바꾸고 뭐 이 기본소득 이거는 뭐 세 발의 목이 피죠. 전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그 다음에 근대국가의 실패.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시민사회와 자본의 균형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본과 유착이 되고 계급 갈등을 어떤 포섭을 통해서나 이 포장을 하면서 순화시키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계체제, 이것도 원인이고요. 또 인구가 이제 늘어난 것도 원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선 거.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도구화한 거, 기기령 쪽 세계가 가진 거. 또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고 또 토공 카르텔들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강 때 24조 기양 날리면서 오히려 강을 갖다 더 오염시키게 됐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얘기가 오히려 이명박 너 24조 갖고 외국 가라. 우리 4대강 그거 보호 만들어주면 오히려 24조보다 더 큰 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왜 했냐? 그 토건 카르텔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한 예로 이제 일본에서는 여기 이미지에 이게 얀바댐 공사인데 이게 이제 6조 원 공사인데 70% 이상이 공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이 얀바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왜? 오히려 중단하는 것이 그래서 6조 원에 뭐 70%면 한 4조 2천억 들은 거 아니에요? 4조 2천억을 날리는 것이 오히려 5조 원 이상의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토건 카르텔의 그 정치 자금의 바탕이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4대강 때들 보면요. 1차 공사 구간에서만 그 턴키 방식으로 낙찰해 갔고요. 그 차익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 토건에 관계된 사람은 아시겠지만 대개 100억 공사면요. 60억에 낙찰이 돼요. 그 40억이 그냥 낙찰해도 40억 갖고 이제 돈잔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대강 공사는 더한 것이 뭐냐? 1차 공사 구간에서만 턴키 방식을 해갖고 다른 데는 평균 60%로 낙찰을 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40억을 지들이 논아먹는 거예요. 정치자금부터 여러 가지로. 근데 턴키 방식으로 한 데는 몇 프로로 낙찰됐겠어요? 네? 93% 낙찰했어요. 그러니까 한 3% 아니 33%가 더 간 거예요. 안 갈게. 100억짜리 공사인데 93억을 준 거예요. 건설업체한테. 그 차액이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을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진보 진영에서도 토건 사업은 이명박이 운하 목적이 아니면 없는 사업이었는데 저는 주구장창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 1차 공사 구간만 하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은 거의 4조 원을 이게 정치자금이나 뇌물이나 토건 카르텔들,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토건 카르텔들이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은 뭐냐? 첫째는 자본주의 해체밖에 없다. 왜? 첫째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와 신자유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도 다 미봉책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6가지 위기, 뭐 300배 차이날 불평등, 38% 명절 야기하는 환경과 생명의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이 다 근본은 다 자본주의 체제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탄소세라든지 뭐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온건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겪은 거지만 탄소세 이런 것까지도 자본주의 체제는 다 시장 논리로 상품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무력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개혁책들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도가 올라가면 이제 엄청난 파국을 맞아요. 근데 이걸 하는데 지금 1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6년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많다면 온건한 계획책으로 대안이 가능하지만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년 7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6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어떤 사회주의나 이런 걸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또 하나 임계점을 우리가 이미 넘어섰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계점을 안 넘어섰다면은 개량적인 방식이나 개혁적인 방식이 먹혔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전혀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로봇을 봅시다. 아까 로봇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얘기했죠. 노동운동 무력하고 로봇 본거지를 갖고 오고 야기하고 부불 노동을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로봇 문제. 로봇을 사회화하는 겁니다. 국유화하거나 사회화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가진 로봇 그거는 국가가 갑자기 인수할 수 없으니까 니네 가져. 그 대신 로봇세 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로봇에 관련된 생산기술, 과학기술 이런 것은 사회 공동재산으로 사회화해야 되고 로봇을 국가가 소유해서 사회 소유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로봇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인간만의 노동, 노동자와 인간의 협업, 또 로봇의 노동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신문사 같아도요. 스포츠 기사 같은 건 다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기사 보고 오자도 많고 비문도 많죠. 그게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기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포츠 기사는 인공지능이 그럼 써라. 그러나 정치부 경제부 기사는 절대적으로 인공지능이 못 쓰게 한다. 이건 인간 기자가 쓰게 한다. 그리고 무슨 뭐 사회의 문화면의 어떤 기사는 인간 기자와 로봇이 협업으로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언간에 다 로봇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고 노동시간을 감축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사회를 하내고 로봇만의 노동, 인간만의 노동, 로봇과 인간의 협업 체계를 사회적 합의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착취 없는 노동이 가능하다. 애들이 모래성 쌓는 것처럼 일과 놀이와 이 창조력 이것을 발휘하면서 일과 놀이가 일치하는 그런 노동도 가능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싸움을 저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은 이제 생태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사회주의 이런 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되는데 패러다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불일불이의 이제 생태론을 주장하는데 불교 원효 사상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여기 사과가 있고 여기 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과는 사과고 씨는 씨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죠. 근데 씨가 국강사과면 사과 또한 국강사과처럼 단단하고 그러나 당도는 떨어지는 사과가 맺어져요. 또 열매가 후지사과면 씨 또한 후지사과처럼 좀 국강사과처럼 더 단단하지는 않지만 당도는 높은 후지사과의 그런 성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씨에서 열매가 나고 열매가 씨가 되니까. 자, 그러나 지금 사과가 얘 앞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안 보는 사회에도 얘는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 식초로 변하고 사과 술로 변하고 우리 사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하다고 해, 불교에서는. 그러나 대개 서양학자들이 여기까지만 불교를 봐서 불교가 허무적이고 부정적인 철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진공묘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씨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썩히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땅에 떨어뜨려서 과육을 썩히게 하면 씨를 맺게 합니다. 나를 소멸시켜서 상대방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부정적이고 허무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홍수를 막는 방법을 말할 때 서양의 근대 패러다임에서는 당연히 댐을 쌓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으로 나누고 인간에게 우월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당연히 홍수 막는 대안은 댐을 쌓는 겁니다. 그 댐을 쌓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댐을 쌓더니 당장에 홍수는 막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일어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아니라 물은 흐르는 한 아랫물이 더 맑은 거예요. 근데 흐르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4대 강보가 녹차 라떼가 되듯이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근대성의 위기예요. 자, 채치원이 함양 태수로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위천이라는 물이 이미지에 나오듯이 지리산 산골짜기를 쫙 타고 내려오다가 함양벌을 만나니까 상습적으로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채치원은 어떻게 홍수를 막았겠어요? 여기에 상림이라는 숲을 조성한 겁니다. 전부 다 화렵수만으로 상림이라는 숲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씨가 자기를 소멸시켜서 열매를 만들듯이 물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소멸시켜서 나무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또 나무 또한 흙 속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그쪽에 스며들게 해요. 그래서 홍수를 막으면서도 물이 항상 맑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대화나 산업화가 일어났다면 환경위기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채치원이 부임한 그 해에는 어떻게 홍수를 막았겠어요? 아직 숲이 조성이 안 됐잖아. 나무 갖다 심었어도. 뚝이 있었죠. 그리고 숲이 충분히 조성된 뒤에 뚝은 허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뚝이 과학적 방법, 근대적 방법이고 이 숲이 동양적 방식이고 탈근대적 방식.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조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틈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 지역, 뭐
사회, 세계 체제 자체로. 그래서 뭐 여기가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다. 이것이 자연이 순환할 수 있게 하려면 서울시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야 된다. 그만큼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빈틈을 조성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계 체제도 이제 협력 체제, 연대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NANAP란 게 뭐냐면은 세계 정보의 흐름이 그 AP, UPI, 로이터, AFP 이 4대 통신사가 모두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그러면 테러리스트인지 알았어요. 왜? 미국 놈들이 그 뉴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미국의 시각의 정보들만 전 세계에 뿌리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항하고자 이제 60여 개국의 제3세계가 모여서 NANAP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티토가 죽은 뒤에 그 후원자가 없어지면서 NANAP가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연대가. 지금 코백스 같아도 지금 별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적 연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태양광 발전기를 막 숲을 파괴하고 설치하는 건 전 카드 돌려막기라고 보여요. 그거는 세계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각 대륙별로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런 데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 보듯이 이게 미국 네바다 사막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예요. 여기 사막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지금 1kW 생산하는데 82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기술은 눈부시게 지금 발전 속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리라 보죠. 그리고 이제 송전 체제를 갖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세계 체제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세계 우회 이런 건 나중에 이런 것도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문을 하면 한국 원인은 그겁니다. 이 천민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이 대미 어떤 종속 체제 그리고 기득권 동맹이 하나도 균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자본주의 해체하고 이런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주의죠. 생태적이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뭐 백기환 선생님 말씀하신 노나매기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역량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역량을 그 괴리를 메울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진보도 통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노동을 중심으로 하되 그 제도권 투쟁과 비제도권의 투쟁을 갖다가 변증법적으로 종합해야 된다든지 또 진보도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진보가 지금 괴멸된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간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어영부영 해버렸다. 그리고 정파로 이제 분열된 거. 그 다음에 특히 남자 진보운동한 사람 마초 컴플렉스나 이 미투 여기에 진짜 문제들 많은 사람 저 주변에도 보면 많아요. 그 다음에 신자유적 탐욕이나 이기심을 내면했다.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자본가족 노동자를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하고 뭐 재테크하고 내 자식만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런 욕망에 노동자 스스로도 포섭이 되면서 이 투쟁 의욕이나 계급의식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한발떼기를 백기환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지배의 논리에 포섭된 것. 그 다음에 특히 민주당 자유주의 세력과 이나 기득권하고 야합한 거. 그래서 기득권하고 야합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 목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기축민주주의 이런 걸 뭐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담론 투쟁도 해야 된다. 담론 투쟁만 하고 이제 끝나면 끝나겠어요. 시간이 지금 지나갔지만.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불가능한 목표. 야, 그 뜻은 좋은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경우 그 당기 순이익 다 빼고 순수한 수익이에요. 그 1.5%만 투자하면 비정규직 철폐가 가능합니다. 30대 대기업.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인천공항 사건 났는데 인천공항의 경우는요. 그때 사건 났을 때 이제 민규업
같이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토론회도 하고 국회에서 그랬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3년 뒤엔 이익으로 돌아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냐?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월급의 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왜 가능한지 아세요? 네? 그러면 인천공항이 임금으로 나가는 게 1년에 500억이면 250억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50이 더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흑자로 전환이 되냐? 오히려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마름이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름이. 하청 기업주들이 다 돈을 처먹는 구조라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보면 20%씩 항상 올려줘요. 뭐 청소비 어쩌고 저쩌고 뭐 기계비용 뭐 이래갖고. 그리고 이런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이제 인천공항 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철폐는 절대 이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뭐 경쟁적이기 때문에 뭐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고 이런 데다가 진보운동이 하는 거는 뭐 환상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선과 악, 이타가 이기가 공존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공유지 희극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공유비극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 그래서 뭐 공유비극 간단히 설명이 이거죠. 뭐 여기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 한 마을에서. 그래서 10집이 10마리씩 키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양을 13마리 키웠다. 그러니까 다른 집도 욕심을 내서 또 12마리, 13마리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많으니까 결국은 그 공유지 그 목초가 다 그냥 황폐해지고 다 양들이 굶어버렸다. 이거죠, 공유지 비극이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틀렸다. 엘리노 오스트롬이 실제 유럽에서 일본 일까지 공동체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보니까 오히려 공유지 비극이 아니라 공유의 희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규약을 어기면 자기가 이기심을 발휘, 양을 12마리 키우면 그걸로 이득이 뭐 1년에 자기가 200만 원이다. 근데 벌금은 그 10분의 1도 안 돼. 양을 지가 이기적으로 12마리 키우면. 근데도 그걸 어기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왜? 자기가 200만 원 얻는 이득보다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유의 희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공동의 장기 보존이 더 잘 일어나고 있다. 이게 결론이.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자 그러면 굉장히 과격하거나 급진적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700만 년으로 딱 보면은 99.9143%가 우리는 평등한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고고학계에서. 우리가 뭐 농경사회부터 불평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이미 모가르한 사람이 유라시아 지역의 150개의 그 농경 유적지 진위계수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14,000년 전부터 농경을 시작했고 농경사회에서도 8,000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원전 2000부터 지금까지 6,000년만 불평등한 사회예요. 왜 불평등한 사회가 되냐? 쟁기농법을 개발하고부터. 속끄는 쟁기농법을 개발하고 생산성이 10배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게 핵심적이죠. 이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차탈회이크 유적지예요. 여기 보면은 집 크기가 똑같죠. 곡간도 똑같습니다. 소유물도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 벽화의 그림 내용만 달라요. 완벽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600년 동안. 그러나 이제 차탈리우크의 그 중기로 가면서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불평등한 사회가 되냐? 그리고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기 차탈리우크 유적지에서는 유골에서 그 골절상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녀 차별도 좀 생겨갖고 여성의 골절자들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아. 그럼 왜 그랬냐? 이게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밀집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간 거죠.
실질적으로 가축의 뼈가 굉장히 먼 곳에서 발굴돼요. 중기 차탈로이크부터는. 왜냐하면 쟁기 농법을 통해서 불평등이 기점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보면 60년대까지 둘의 공동체가 있는 것 보면 쟁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 저가 바로 옆에 신길동이 제 고향이에요. 서울인데도 다 공유했어요. 옷도 공유하고 웬만한 거. 나들이 가면 아줌마들이 옷 같이 입고 돌려가서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그걸 깬 게 뭐냐 이거지. 그게 기후위기라든지 기후변동, 그땐 기후위기까지 아니죠. 그 밀집화 이런 것이 되면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류 사회는 99% 이상을 평등한 공동체에 살았고 이 자본주의 체제, 불평등한 사회가 오히려 비정상이다. 우리의 본성은 오히려 공동체에 사는 거랑 더 익숙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담론 투쟁해야 되고 또 낙수 효과가 아니라 이제 분수 효과가 맞다. 우리가 되게 뭐 성장을 유지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 혜택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그 신자유 체제에 주도했던 IMF 스스로가 상위 1%를 증가시켰더니 0.08% 감소했지만 하위 20%가 소득이 증가하면 0.38% 그러니까 뭐예요? 5배나 더 경제가 활성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하위 계층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가 맞다. 이런 식의 담론 투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하고 좀 이제 토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저도 뭐 고민하는 지점이 그건데요. 이제 교육도 좋은 출발점이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은 지금 백지 상태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점, 모순들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지혜들을 모아가고 또 실천도 하게 한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근데 교육의 단점은 두 가지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교육이라는 것 시스템이나 그런 거 교육 자체를 자본과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배자에다가 먹이를 물어다주는 사냥개 훈련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란 것 자체를 오히려 그럼 키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지배자에 포섭되게. 그러니까 또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섭이냐 배제냐예요. 너 우리 편 할래? 안 해? 그러면 너는 배제. 철저하게 배제하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봐요. 노동자들, 서민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래서 중산층만 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도 안 갖고 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낫지 않아? 그러면은 아니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불평등만 해도 코로나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제 그게 이제 첫째 문제. 교육을 그 지배층들이 어쨌든 기득권 층들이 장악하고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의 제도 이런 걸 다 한다. 우리나라 보세요. 교육의 문제가 엄청난 재정을 투여하면서 다 지배층의 먹이가 되게 만들거나 거기에 사냥개 훈련처럼 되게 만들어. 교육 낭비가 심한 게 왜 그래요? 초, 중, 등 뭐 이 교육도 가장 문제가 이제 명문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명문대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워. 그러면 걔네 1%도 안 되지만 1%라고 쳐도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은 99%를 루저로 만드는 거야. 그런 교육, 그게 어떻게 교육이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 강의 같은 것을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한다고 쳐도 안 되는 게 교육은 너무 느려. 지금 우리는 시급히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막 그냥 산업재해로 죽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교육 그러기엔 너무 이게 느리거나 미온적인 대책인 거야. 당장 현장에 가서는 이게 중대재해벌, 재벌들이 구속되게 수용해라. 당장 안전시설 만들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후위기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6년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절박해요, 우리가. 그럼 이게 6년 7개월 안에 이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야. 굉장히 절박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요새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내지는 조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도 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자본주의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저 강사 빨갱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반발이 없어요. 굉장히 이게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 걔들도 기후위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아. 그리고 이제 일로 가는 거는 이념적인 내가 그 강요가 아니다. 이념적인 편견이나 과학이다, 이건 과학. 일로 안 가면 다른 대안이 없다. 로봇만 해보자. 로봇 사회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니네들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느 정도 먹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좌파적인 거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거 말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빨갱이 담론 하나에 다 막혀버렸어.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걸 설득하면 굉장히 설득할 수 있는 장은 넓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충분히 조성됐다. 전 또 이 내용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K목으로 또 전국에 누구든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발이 별로 없어요. 결론에 대해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물이 익었고, 그럼 우리가 주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강연들을 하고 소책자를 만들고 또 언론 통해서도 퍼뜨리고 또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대우를 형성해서 또 싸워 나가고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투쟁했던 사람들과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같이 해나갈 사람, 그러니까 뭐 쌍차 제안하고 그렇게 대책이 만든 것처럼 범대에 구성한 것처럼 이것도 제안을 하고 우리가 이런 6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주의로 가자. 여기에 동의한 사람끼리 여기에 같이 싸울 사람끼리 모이자. 이러고 싶어요, 저는. 로봇 사회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엉뚱하게 제가 조나스 소크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코백스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각 나라들이 이제 국가 이기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조나스 소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소아마비 백신을 공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안 내고. 그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당신 그거를 특허를 내면 최소한 5조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바보처럼 그냥 공유해 버렸냐. 그러니까 조나스 소크가 그때 한 대답이 그 우주 페이턴 더 선이에요. 너 태양을 특허 내려고 그러냐. 이건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5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매년 소아마비 안 걸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은 우선 당위적으로 볼 때 로봇에 관한 기술은 생명공학, 로봇공학, 컴퓨터공학, 또 인류학 이런 모든 것의 결합체입니다. 이건 어느 과학자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의 총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로봇에 관련된 모든 기술은 당연히 이거는 사회의 것이지 이것이 어느 개인, 이 로봇을 특허낸 사람, 그 특허낸 사람 한두 개 갖고 특허내서 그 이윤들을 지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로봇에 관한 기술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공동재산이다, 이것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회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사회화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국가가 이 로봇을 갖다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산한 로봇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들이 생산한 가치는 국가 전체의 가치로 하고 그것을 국민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은 아까 말한 그 로봇으로 인한 위기들, 노동운동이 무력화되고 로봇 봉건제고 이런 위기의 극복 방안이 없어요. 그런 사회화 말고는. 그리고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이미 기업이 소유한 로봇들은 이제 로봇세를 물려서 그 로봇세 갖고 무상주택이나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세원으로 활용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 같지만은 그 방법은 대안이 없고 또 이것은 당위적으로도 로봇에 관련된 기술은 이게 인류 공동의 재산이고 인류 공동의 지혜와 정보의 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회로 가는 것이 당위적으로도 옳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의 교환같이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쌀 한 가마를 생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격을 설정했어요. 거기에 이제 농부가 투여한 노동의 가치,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에 비료값, 농약값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쌀 한 가마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이 시장 체제 안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서 가격이 형성됐죠. 그래서 한 가마가 이것이 뭐 30만 원 가격이 형성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막스는 그 자연의 가치는 여기서 배제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거는 중농주의 오류라 그랬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21세기 신자유 체제에 와서 패러다임 변환을 얘기하면서는 뭐냐면은 그 자연의 가치도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그래야만이 이 경제 패러다임이나 산업 패러다임, 국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한 가마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햇빛의 가치도 들어가 있고 햇빛도 작용을 했고 그리고 뭐 이것을 수분으로 한 바람 뭐 이런 것도 다 작용했다 이거지 자연도. 그러면 뭐 바람 이런 거 차치하더라도 그 가치를 매기는 방식은 만약에 인공태양을 썼다면 인공태양을 통해서는 뭐 석유값이나 뭐 이런 것이 얼마가 들었다. 그것을 여기 가치에다 포함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전혀 이제는 정책이 이런 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이란 것도 마찬가지인데 새만금을 갖다가 조성했을 때는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 논리는 이 새만금을 간척을 하면 여기에 농토를 얼마를 만들고 공장지대를 얼마면서 얼마 생산을 한다. 이런 게 됐고 자연의 가치는 배제가 됐어요. 그러나 새만금이 갯벌이었을 때 얼마나 서해 바다를 갖다가 정화를 하는지 그 정화하는 것이 뭐 요새 추산하면 뭐 20만 개 이상의 정화 그 조가 아니라 정화 뭐죠? 이거 정화하는 그런 시설 전체 그거에 20만 개 효과가 있다. 그럼 그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갯벌에서 수많은 어린 그 물고기 새끼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미생물들이 조화를 이뤄서 그게 양육한다. 이런 가치. 또 그것을 새만금을 순천만처럼 그대로 보존했을 때 갖는 관광 가치. 이런 걸 포함시키면은 오히려 간척하는 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GDP가 얼마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숲이 얼마고 생존하는 동물이 얼마고 이제 서울시의 공장이 얼마고 서울시의 생산력이 얼마라는 게보다 한강으로 올라온 물고기가 얼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행복해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저는 당연히 뭐 불교 철학으로 이게 자본주의 극복이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불교 철학은 관념 위주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최치원 얘기하면서 함양 상림하면서 상림하고 뚝하고가 결합이 돼야 된다 한 것처럼 다만 이제 불교 철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구의 어떤 근대적인 패러다임이 못 봤던 어떤 탈근대적인 패러다임은 불교에서 많이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자본주의 자체는 이것이 물적인 토대에 기반한 것이고 우리가 노동을 하는 현장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 생산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력의 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고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으로 혁명적인 방식으로 극복이 돼야 되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오키파이 월스트리트가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시애틀이나 거기 가서 일부가
그 집회에 참석했고, 또 우리 때도 촛불 때도 일부 이제 미국 노동자들하고 유럽 노동자들이 촛불 때도 와서 이제 잠깐 뭐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연대가 있었죠. 여러분도 뭐 경험했겠지만 그 희망버스 뚜벅이 때도 또 일본 노동자들 왔고, 또 송경동 씨 또 일본에 가서 또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의 연대가 있지만은 그 어떤 뭐 이렇게 말은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냥 냉철하게 말하면 그 연대라는 건 자본이나 이 국가의 힘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다. 그냥 아는 사람들, 아니면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떤 국제 차원의 연대는 상당히 미약하고, 우리가 NNNAP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선 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위기나 6대 위기는 다 전 세계에 공유되는 위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것의 극복은 전 세계 차원에서 국제적 연대만이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연대 운동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그러나 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식들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G2 대립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G2가 정치적인 거 물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서로가 어떤 경쟁, 이런 것도 물론 작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까지 압도적으로 우월한 일이었었는데, 이제 중국한테 이제 빼앗기게 생겼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미국 사회가 강해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전술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게, 미국의 전략 전술에서 태평양은 내해입니다. 내해. 국제 바다가 아니에요. 태평양이. 미국의 내해, 우리나라 황해. 우리나라에 있는 황해. 우리나라가 점유권을 갖는 동해와 똑같은 거예요. 미국 애들 개념에는. 자기 나라 내해가 지금 중국에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 짜요. 걔네들은. 그런 인식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경제예요.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 틀에서 G2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자, 미국이라는 것이 생산성의 위기에 놓였고 거의 대공황 직전까지 가서 실질적인 대공황이죠. 장기 침체에 놓였습니다. 그걸 이제 공황이란 표현 대신 장기 침체로 표현할 뿐이고, 그것을 극복한 걸 뭘로 극복한 거예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이 몰락해버렸어요. 근데 그 대신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우리나라 포함되지만 미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서 이들은 부를 축적한 거야. 또 중국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자기네들이 국유 산업들이 지금 거의 다 얘네들도 엄청난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생산성이 엄청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엄청난 대미 흑자를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이 하면서 대신 미국은 뭘 지금 쥐고 있냐? 달러 헤게몬을 쥐고 있어요. 금융을 통해서. 그래서 달러 환류 정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가운데서 적대적 공존하는 거예요. 뭐냐? 미국은 그렇게 저가 중국 제품을 쓰면서 자기네 장기 침체 공황을 돌파하고 있고, 또 달러는 다시 금융을 통해서 다시 미국이 흡수해요. 그래서 달러 헤게몬인 척. 대신 중국은 자기네 국유산업이 지금 몰락하고, 그럼 국유산업이 몰락하면 중국 자체가 이제 몰락하게 생겨서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거를 뭐예요? 미국의 대미 엄청난 흑자, 그 다음에 달러 화율을 인정해 주면서 중국의 어떤 금융을 갖다가 유지하는 이 정책을 유지해야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콩에 대해서 민주화를 억압하는 것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바탕입니다. 왜? 홍콩에 있는 금융기업이나 얘네들이 그 지금의 중국의 그런 금융정책에 대해서 노하고, 여기에서 중국의 통제를 안 따르는 식의 예를 들어서 뭐 이 정책의 통제 언제까지 달러를 어느 정도를 뭐 유보하고 어느 정도를 팔고 이래는데, 그걸 홍콩의 은행들이 안 따르기 시작하면 중국 자체가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바탕이 된 어떤 경제에 대한 인식,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지, 세계 노동자들이. 야, 우리가 전문들에 빼앗기니까 오히려 극우 지도자를 밀어주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신자의 체제에
희생자들이야. 미국의 노동자도 희생자고 중국 노동자도 희생자고 한국의 노동자들도 다 희생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주 노동자 때문에 미국 애들도 저거 뭐 제3세계 노동자 때문에 중국 저가제 때문에 우리가 이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극우 정권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도 계속 극우 지도자들이 당선되고 오히려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학습도 새롭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극우를 할 경우 우리는 더욱더 열악한 생각에 더욱더 착취하고 착취를 넘어서서 우리는 금융을 통한 수탈이 된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지금 300배가 아니라 500배, 1000배까지 될 수가 있다. 거기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로봇화까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고스트 워커로 전락한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세계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국차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노동연대를 통해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의 체제를 만드는 운동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저는 더욱더 악화된 모습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한 인간들이 계속 제3세계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로 나타나고 그들이 더욱더 수탈하고 착취하는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4차 산업하고 결합할 경우 이제 로봇화가 돼서 그나마 노동자도 아닌 고스트 워커로 전락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연대를 하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두 가지인데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 이윤율이 평균율의 경약적 저하 막스가 말한 대로 그런 다음에 부채 또 공유경제 이런 여러 요인에서 거의 붕괴 위기로 가고 있어. 근데 또 상쇄 요인이 상당히 많아. 과학기술 개발한다든지 금융수탈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희망버스 때도 경험했지만 공간 이동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상쇄되잖아요. 희망버스도 근본적으로 부산에서는 적자를 해놓고 필리핀의 수빅 거기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해갖고 지네들 흑자 잔치하는 거야. 그리고 적자니까 대량 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간 이동이란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자본은 상쇄 요인을 동원해서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 요인하고 붕괴 요인이 계속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또 붕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전체 흐름은 지금 붕괴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로봇이란 걸 하면 이제 로봇을 할 경우는 이제 제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로봇 봉건제라 이거지, 봉건제라. 근데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욱더 노동자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로봇 봉건제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봐요. 지금 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열악해졌죠. 근데도 긍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어요? 임시 노동자들이 그 노조를 조직하면서 이제 투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노동운동이 나와요. 다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진 상황에서 달라진 노동운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본도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달라진 상황에서 자본을 유지하려는 전략 전술 술책을 쓰겠지만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 지금 로봇 봉건제로도 갈 수 있고 노동운동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로봇화가 빨리 빨리 진행되는 시점인데 우리 노동자 전체의 인식들은 거의에 대한 인식들을 별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식을 하고 싸우면은 물론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위기를 전제한 것일 뿐이에요.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도 작용하고 사회 분위기도 하다못해 기후까지도 다 작용해요. 이 사회 운동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이렇게 로봇 봉건제로 갈 수도 있고 노동운동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인식들을 지금 한다면 제가 말했듯이 오히려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진정한 자기 실현이란 말이에요. 저는 노동이라는 것은 막스가 말한 대로 진정한 자기 실현이자 그 소극적 자유하고 적극적 자유하고 대자적 자유가 구현되는 그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흙벽돌로 흙집을 이제 짓는 일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짓는 거를 그걸 비유하면은 자 흙이란 게 가졌던 가치가 있었어요. 부드럽다든가 뭐 알갱이로 돼 있다든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채를 쳐갖고 지푸라기 섞고 거기다 물로 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제 바람을 맞고 온도를 갖다가 조절하고 이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자연을 갖다 내 의도를 통해서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이다. 예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자유로 봤지만 막스가 이제 했던 것은 오히려 노동이 진정한 자기 실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하는 순간이 자유롭다 이렇게 개념을 확 바꿔버린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생산 관계죠. 그래서 노동이 진정한 자기 실현인데 자본주의 체제는 그 노동을 오히려 소외 양식이 되게 하는 것, 또 착취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이 적극적 자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구속 억압에서 벗어날 것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내 의도 따라서 자연을 변형 생성시키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고 또 내 자신도 노동하는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거.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이 황무지를 내가 쟁길 써서 생산을 뭐 보리 한 가마를 생산하는 밭으로 바꾸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여기서 보리 한 가마를 생산해서 내 자식 5말 먹이고 5말을 뭐 가난한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이게 대자적 자유를 구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진보가 실수했던 것은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파한테 너무 쉽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대자적 자유를 구현하는 순간은 자유하고 정의가 일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스가 말한 이상적인 사회는 구성원, 그러니까 막스가 말하는 인디비주얼 소셜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개인들이, 하나하나 개인들은. 그 개인들이 나 아닌 다른 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100삽을 펐지만 110삽 푸면 이 사람이 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래서 110삽 푸고 120삽 푸고 이런 것이 바로 막스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백기환 선생이 말한 노나매기랑도 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는 자유하고 정의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자적 자유를 구현한 순간은 자유하고 정의가 일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념으로 노동의 개념을 다시 세워갖고 이거는 내가 노동을 한 순간 이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할 수 있고 자유와 정의가 일치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억압되고 소외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자본주의 체제다, 국가다. 이거 어떻게 내가 싸워서 다시 노동의 진정한 자기 실현과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인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